여러분이 기다리는 차기호수와 고전 읽기 시간입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이 바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도 역시 시작하기 전 영장의 물리량의 측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절이 3절부터 시작합니다. 섹션 3 거기에서 기본 단위가 나옵니다. 맥스웰 때는 기본 단위 몇 개라고 했습니까? 3개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길이라는 기본 단위를 영국에서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영국에서 길이 기본 단위는 두 가지로 이용이 됩니다. 과학적 목적의 길이의 표준 단위는 feet이고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한 길이의 표준 단위는 야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공식적인 법으로 정한 것은 야드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과학적인 논문이나 이런 데는 피트를 쓰고 있다.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1피트는 3분의 1 야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영국에서는 이런 특별한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영국은 그렇지 않는데 미국에서 이런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위주로 당시에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미터법을 제정을 했죠. 그래서 프랑스 등 미터법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길이의 표준이 바로 뭐냐면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1미터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따로 정의를 했죠. 우리가 맥스웰 책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단위는 뭐였습니까? 그 물리량을 표시하는 것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물리량 중에 하나를 단위로 사용해 가지고 그 표준이 되는 물리량이 몇 개로 겹쳐졌느냐로 그 크기를 이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feet를 과학적인 표준에서는 feet를 그리고 이제 야드는 한 1m쯤 되는 거죠. 야드를 이제 법으로 정한 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바뀔 수도 있고 또 피트는 뭐 한 걸음 거리가 피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뭔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미터로 정한 겁니다. 1미터의 정의는 어떻게 했냐면 이론은 북극에서 적도까지 측정한 지구의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이다. 이렇게 이걸 미터로 하자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길이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1000만분의 1을 1m로 할 것 같으면 아주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실제로 그거는 재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보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했는데 파리에 보관한 미터의 원기를 만들었습니다. 1m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다라고 하고 그 미터 원기를 만들었어요. 그것의 원기를 했는데 물론 그 원기의 길이는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에 맞춰서 이제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미터 원기는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에서 드람브르가 측정한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과 길이가 같게 만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원기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우리 나중에 자오선 측정했더니 조금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원기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더 정확하게 자오선의 길이를 측정하더라도 미터 원기의 길이를 바꾸지 않고 이제는 새로 측정한 길이를 미터 원기의 길이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자오선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1000만 미터야 되죠. 자오선의 길이를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의 길이를 1000만 미터로 한 것인데 이제 자오선의 길이가 측정이 정확하게 했더니 이제 미터 원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뭐 1000만 3미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만 3미터로 측정했다고 해서 미터 원기를 바꾼다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유체역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 후에 미터법 제정에 기여했고 미터법의 기준이 된 자오선의 길이를 측정하는 데 참여한 사람이고 드람브르는 바로 그런 자오선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단위는 천문학에서는 또 무엇도 이용하냐면 가끔 태양에서 지구까지 평균 거리를 천문학에서 얘기할 때는 미터로 표시하면 너무 길죠.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태양은 타원의 초점에 있고 지구는 타원 궤도를 도니까 길이가 자꾸 바뀌죠. 그래서 그 평균 길이입니다. 그 평균 길이를 이제
그 단위로 채택해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바로 그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로 나타나는데, 그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략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인데, 이거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천문 단위, 영어로는 astronomical unit이라고 그러고 1AU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요새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로 천체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때 이제 이용되는 단위고, 내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것은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에 나오는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보태는 것들은 여기 나오다가 초록색 된 바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내가 보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맥스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과학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길이의 표준은 무엇이겠느냐. 맥스웰이 생각하더라도 자우선의 길이가 표준이 된다고 하기는 조금 이상하죠. 요거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굴절률이 높고 명확한 선 스펙트럼을 갖는 물질에서 나오는 특정 종류의 빛이 진공 중 파장을 표준으로 할 것 같으면 더 정할 것 같다. 이것은 지구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길이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단위를 쓰고 앞에다가 그 단위가 몇 번 반복되는가 하는 이제 숫자 값을 쓴다고 했죠. 지금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에서 말하는 이 단위는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위는 길이의 단위는 미터, 그다음에 뭐 시간의 단위는 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단위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숫자를 붙이는데, 여기는 그런 구체적인 단위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단위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단위는 표시되는 어떤 한 단위의 길이입니다. 그 길이를 표시하는 방법을 그 단위를 그걸 차원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차원을 이렇게 표시한다면 그 차원의 앞에다가 숫자 값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LL 차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책에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 물리량을 표현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으로 표시한 단위를 쓰고 그 앞에다 숫자 값을 쓰는 경우를 이제 보는데, 그것들이 발달해서 오늘날에는 구체적인 단위를 쓰고 그 단위에 대한 숫자 값을 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발전하게 됐느냐면 프랑스 위주로 사실은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국제에서 처음엔 17개 국가가 모이고 그랬었는데 국제도량형 총회라고 하는 걸 성립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도량형 총회의 CGPM은 무엇의 약자냐면 General Conference of Weights and Measure의 약자인데, 그걸로 하려면 그 앞에 약자가 GCWM 이래야 되겠죠. 근데 CGPM 한 건 이게 프랑스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영어로 된 거를 프랑스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고, 난 읽을 줄 모르니까 그대로 그냥 써놓겠어요. 근데 그 총회에 1967년 총회, 그 13회 총회인데 거기서 1초를 이제 앞에서는 1초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하루의 길이 가지고 평균 태양일로 하는데, 조금 이따 맥스웰이 또 설명합니다. 그 1초를 어떻게 정했냐면 세슘 133 원자에서 나오는 진동수가 정확하게, 요거는 이제 어림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딱 이렇게 그 헤르츠가 딱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빼가 1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요거라고 한다면 요것분의 1초가 주기겠죠. 그래서 진동수 주기에다가 요거 빼를 하면 그게 1초가 되겠죠. 이렇게 세슘 원자를 이용해서 1초를 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15회 총회에서는 또 뭘 했냐면 광속을 정했습니다. 광속을 여러 가지로 정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 광속도 딱 떨어지는 숫자로 이렇게 하자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9개의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광속이 알고 봤더니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자연에서 안 변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진공 중에서 이 광속입니다. 그래서 이 진공 중에서의 광속을 이걸로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다른 것들을 정의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3년 17회 총회에서 드디어 1m를 드디어 이걸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진공 중에서 1초 동안 진행한 거리의 1초 동안 진행하면 딱 요만큼 가겠죠. 이게 속도니까. 그래서 요것분의 1을
1m로 정의하자. 이렇게 1m를 빛을 이용해서 절대 안 변하는 빛을 이용해서 정한다고 하는 거죠. 맥스웰은 여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맥스웰 때까지만 하더라도 광속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맥스웰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광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기준에서도 절대 안 변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정의하게 된 것인데, 맥스웰이 소개한 시간이라는 기본 단위는 이렇습니다. The standard unit of time in all civilized countries. 모든 문명 국가에서 시간의 표준 단위는 is deduced from the time of rotation of the earth of its axis. 그래서 모든 문명 국가에서 시간의 표준 단위는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정하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을 어떻게 구하느냐? See the real day or the true period of rotation of the earth. See the real day. 이건 항성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구 자전하는 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지상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지구 바깥에서 항성들이 한 바퀴 돌 때하고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항성일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the true period of rotation of the earth. 그게 see the real day 이렇게 얘기하는데, can be ascertained with great exactness by the ordinary observations of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이 이제 항상 측정하는 거에 의해서 이 항성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평균 태양일인데, and the mean solar day can be deduced from this. From this는 항성일입니다. See the real day by our knowledge of the length of the year. 1년의 길이로부터 항성일에서 평균 태양일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의 실제 자전주기인 항성일은 천문학자들의 일상적인 관찰로부터 매우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고, 평균 태양일은 1년의 길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이용해서 항성일로부터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unit of time adopted in all physical researches is 1 second of mean solar time. 그래서 모든 피지컬 리서치, 물리 분야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는 뭐냐면 mean solar time에서 평균 태양일에서 사용하는 1초다. 평균 태양일에서는 뭡니까? 24시간이고 24시간을 60분의 1하고 또 60분의 1 한 게 1초죠. 그래서 시간 단위의 물리의 모든 분야 연구에서 채택하는 시간 단위는 평균 태양일에서 정한 1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질량이 있죠. 영국에서는 이 질량의 단위를 어떻게 하냐면, 법정 질량 단위는 파운드입니다. 그래서 파운드가 질량 단위고, 여기서 여담으로 파운드 하면서 LB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이 LB는 이건 무게 단위로 이용을 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킬로그램이 사실은 질량 단위인데 그냥 킬로그램을 무게 단위로 막 쓰죠. 그걸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파운드는 법정 질량 표준 단위는 질량의 단위로 파운드고, 그 다음에 흔히 사용하는 질량 단위는 그레인인데 1파운드는 7,000그레인에 해당합니다. 미터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미터법에서는 질량의 표준 단위가 그램입니다. 지금 맥스웰이 책에서 쓴 게 질량의 표준 단위가 그램이다. 그리고 1g의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표준 온도와 표준 압력에서, 이거 우리가 표준 상태에 이르죠. 증류된 물 1세제곱cm의 질량. 이게 물의 밀도가 바로 CGS 단위로 하면 1세제곱cm의 물의 밀도가 1g이죠.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1g 정의가 표준 온도와 표준 압력에서 증류된 물 1세제곱cm의 질량이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는 이 물 이용하는 거 복잡하니까 파리에 보관된 표준 킬로그램 원기의 1000분의 1이다. 이게 왜 킬로그램 원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1000분의 1로 정했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램 원기를 만들려면 오차가 크겠죠. 좀 크게 만들어 놔야지 좀 오차가 작죠. 그래서 킬로그램 원기를 1000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단위는 그램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체의 질량을 비교하는데 길이를 측정하는 것보다
길이를 측정한다는 건 여기서 1세제곱센티미터 부피의 질량을 알려면 길이를 측정해야 되죠. 길이를 측정하는 것보다 무게를 다는 것이 훨씬 정확하므로, 이건 무게를 단다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원기를 저울 한쪽에 놓고 또 다른 물체를 오른쪽에 놓고 두 개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하므로 모든 질량은 가능하면 물에 대한 실험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원기에 직접 비교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맥스웰이 책에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 가지 기본 단위가 질량과 길이와 시간 기본 단위 중에서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근데 왜 여기서는 그램이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내가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막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소개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이 국제도량형 총회가 사실은 언제 수립이 됐냐면 1875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17개 국가가 이제 그 프랑스에 모여가지고 했는데, 제1회 총회가 언제 했냐면 1889년에 했어요. 이때 제1회 총회에서 미터 원기와 킬로그램 원기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질량의 표준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하자고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이 언제 나왔습니까? 1873년에 나왔죠. 그리고 맥스웰이 이제 그 책을 내고 나서 조금 있다 죽었죠. 죽은 다음에, 맥스웰이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 11회 총회에서 국제 단위계를 SI 단위계라고 하는데, 이게 인터내셔널 유닛 오브 시스템입니다. 인터내셔널 유닛 오브 시스템 할 것 같으면 IS 단위계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프랑스 말로 이제 해서 이렇게 SI가 이제 S가 앞에 먼저 온 거죠. 프랑스말 할 것 같으면 할 때는 요게 순서가 영어하고 바뀐 것들이 많죠. impossible mission도 미션 impossible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프랑스의 이제 영향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SI 단위계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미 소개한 것처럼 13회 총회에서 1초 정의를 이제 세슘 원자를 가지고 정의를 했고, 1983년에 17회 총회에서 1m 정의를 이제 광속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고, 2018년에는 심지어 어땠냐면, 이제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다른 이제 기본 물리량들이 있는데, 다른 기본 물리량들의 정의도 무엇을 이용했냐면 플랑크 상수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킬로그램은 플랑크 상수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 킬로그램 원기로 한 게 아니에요. 플랑크 상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암페어는 전자의 전하량 E 하는 거 있죠. 요것도 안 변한다. 그 다음에 온도, 절대 온도는 볼츠만 상수. 그 다음에 화학에서 나오는 몰은 아보가드로 상수, 이런 상수를 이용을 해서 자연의 기본 상수로 표준 기본 단위를 정의하는 것을 2018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연의 기본 상수가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 단위를 알면 그 다음에 유도 단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있는데, 기본 단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량의 한 단위, 길이의 한 단위, 시간의 한 단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단위고, 이런 것들은 차원으로 어떻게 표시했어요? M이라고 표시하고 L이라고 표시하고 T라고 표시했죠. 이거 지금 맥스웰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 단위 동안 길이의 단위를 이동하는 속도. 그래서 길이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 동안 이용하면 간길이 나누기 시간이 바로 이제 속도가 되겠죠. 그게 바로 속도 단위가 된다. 그래서 속도 단위의 차원은 뭐가 되냐면 길이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로 나눈 거. 이거 나누는 표시로 쓰기보다 이렇게 멱수로 이렇게 쓰죠. LT-1승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we adopt the units of length and time derived from the vibration of light, then the unit of velocity is the velocity of light. 자, 이런 말도 그래서 유도 단위를 쓰면서 맥스웰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그 랭스, 길이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빛의 진동에서부터 이제 채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속도의 단위는 광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빛의 진동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길이의 단위로는 빛의 진동의 파장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로는 빛 진동의 주기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는 파장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주기니까 주기운의 파장이 바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광속이 되죠. 그래서 빛의 속도를 이제 그 속도의 단위로 이제 한다. 그리고 사실 속도의 단위를 상대성 이론 이런 데서는 속도의 단위를 광속으로 합니다.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광속을 1이라고 놓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베타가 1이다라고 하면 광속입니다. 베타가 0.5다 그러면 광속의 절반 이렇게 되는 게 되겠어요. 유도 단위 더 계속한다면 우리 가속도 단위 생각할 수 있죠. 가속도 단위는 시간의 단위 동안 속도가 단위만큼 한 시간 단위 동안 속도가 한 단위만큼 변한 거, 이게 바로 가속도의 단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속도의 차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속도의 차원을 시간의 차원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LT-2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밀도의 단위는 부피 속에 한 부피 단위에 들어있는 한 물질 단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 단위를 부피 단위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ml-3승 이렇게 되겠어요. L3승이 부피 단위의 차원이죠. 그리고 운동량 단위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아니라 운동량은 mv가 운동량이죠. 그래서 속도 단위로 움직이는 질량 단위 mv, 이게 운동량이니까 운동량 단위의 차원은 속도 단위에다가 질량 단위를 곱하면 되니까 질량 단위는 m, 그 다음에 속도 단위는 lt-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이 힘의 단위는 이제 F는 dt분의 dp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 간격으로 나눈 게 이제 이게 힘이니까 시간 단위 동안 운동량 단위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운동량 단위를 시간 단위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 단위를 하나 더 나눕니다. 그게 mlt-2승. 그런데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F는 ma하고 같죠. 그래서 질량의 단위에다가 가속도의 단위가 LT-2승이니까 그걸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일의 단위는 힘의 단위가 그 자신의 방향으로 길이 단위만큼 작용하면서 한 일. 이건 일의 단위는 힘이 한 일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만큼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자신의 방향으로 길이 단위만큼 이제 작용하면서 한 일이라고 하면 그 차원은 힘의 단위에다가 길이 단위를 이제 곱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힘의 단위는 mlt-2승이니까 L을 하나 더 곱하면 ml의 제곱 t-2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본 물리량하고 유도 물리량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 물리량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물리량이고, 그 이전에 다른 물리량을 이용해서 정의된 적이 없는 물리량을 기본 물리량으로 정하는데, 이건 우리가 정하면 사실은 어떤 물량을 기본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건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운동량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질량과 속도를 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질량과 속도로 운동량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높이 하게 될 것 같으면, 대학원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운동량이 속도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양이다. 그래서 속도를 운동량 나누기 질량으로 이렇게 정의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정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런 도량형 그 총회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다음 7가지 물리량을 기본 물리량으로 정했습니다. 맥스웰이 얘기했을 때는 역학, 운동과 관계에 대해서는 3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다른 분야까지 다 합하니까 4가지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길이, 시간, 질량, 온도, 물질의 양, 전류, 광도까지 합해서 요 7가지를 기본 물리량이라고 정하고, 유도 물리량은 기본 물리량에 근거해서 정의된 물리량입니다. 어떤 물리량이든지 바로 이런 기본 물리량으로 근거해서 정의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걸 유도 물리량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죠. 그래서 길이 나누기 시간으로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을 정의한다. 그리고 전류를 기본 물리량으로 했으니까 전류 곱하기 시간이 바로 전하량이 됩니다. 전류가 오히려 어떤 단면을 단위 시간 동안 지나간 전하의 양, 그래서 전하의 양 나누기 시간, 이걸 전류라고 정의하는 게 오히려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전류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류 곱하기 시간, 전류를 기본 단위로 기본 물리량으로 정의하고, 전류 곱하기 시간을 이제 전하량을 구하는 전하량이 유도 물리량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본 물리량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면 역학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길이, 질량, 시간 3가지 기본 물리량이 됩니다. 역학에서 나오는 모든 물리량, 속도, 가속도, 선운동량, 가운동량, 운동에너지, 무슨 에너지, 이런 것들은 전부 길이, 질량, 시간 3가지의 조합으로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전자기학이 들어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전하가 필요하든지 전류가 필요하든지, 그런데 전류를 기본 물리량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력학이 들어오면서 온도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됐고, 광학이 들어오면서 광도가 하나 더 필요가 됐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 물질의 양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학에서의 물질의 양과 역학에서의 질량은 같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질량이라고 얘기하면 꼭 물질의 양 같죠. 근데 질량은 바로 무엇이냐면 만유인력의 원인이 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또는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물체의 가속도를 물체한테 힘을 작용하면 그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얼마나 생기나 하나 하는 물체의 관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질량이다. 그래서 물질의 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물질의 양은 따로 화학에서 기본 물리량으로 정의하고, 그 나머지 물리량은 전부 유도 물리량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단위는 어떻게 정했냐면 기본 단위는 기본 물리량의 단위고, 유도 단위는 유도 물리량의 단위인데, 기본 물리량으로 우리 이제 차근차근 볼 것 같으면 길이의 기본 단위로는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의 기본 단위로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의 기본 단위로는 초, 그 다음에 전류의 기본 단위로는 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의 기본 단위로는 켈빈, 절대 온도죠. 이 눈금은 섭씨 온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광도의 기본 단위는 칸델라, 그리고 물질의 양의 기본 단위는 몰, 이런 것으로 정했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국제 단위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것들을. 그래서 요것들로 만들어진 유도 단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SI 유닛, 국제 단위라고 부르고, 국제 단위를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단위 환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속도 곱하기 이제 뭐 속도 곱하기 질량은 운동량이다고 하면, 운동량의 단위는 그냥 그 속도의 단위를 미터로 쓰고,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쓰면,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는 그냥 SI 단위로 그대로 쓰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도 단위는, 유도 물리량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유도 물리량이 포함된 어떤 식이든지 좋습니다. 그 식을 가지고 단위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 쓸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한 식을 쓸 수 있으면, 속도 단위는 어떻게 하냐, 거리 단위를 시간 단위로 나눈 거다. 미터 퍼 세컨드. 가속도는 속도 나누기 시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가속도 단위는 어떻게 하냐, 속도 단위를 시간 단위로 나눈 거니까 그 길이 단위를 시간 단위의 제곱으로 나눈 거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힘의 단위는 질량 단위 곱하기 가속도 단위, 이걸 몽땅 같이 쓰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복잡하니까 한꺼번에 이걸 뉴턴이라고 부르기로 이렇게 도량형 총회에서 정한 것이죠. 그래서 뉴턴은 힘의 단위, 힘의 SI 단위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6절 섹션 6에서 마지막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맥스웰이 얘기합니다. The energy of a system. 에너지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의 에너지는 being its capacity of performing work, 일을 할 수 있는 개의 능력인데, 이 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정의하고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웁니까? 에너지가 무엇이에요? 하고 물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라고 배우죠.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그 정의는 요 맥스웰 때부터 변하지 않는 그냥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is measured by the work which the system is capable of performing by the expenditure of its whole energy. 그래서 어떤 개의 에너지는 그 개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개가 그 개의 전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의해서 측정된다, 이렇게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물리량에 대해서도 차차 소개하겠다. The definitions of other quantities and of the units to which they are referred. 그래서 다른 물리량들, 그리고 그 물리량을 말하는 단위들은 will be given when we require them. 그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얘기하겠다. 다른 물리량에 대한 정의나 그 물리량과 관계된 단위에 대한 정의는 필요할 때마다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절까지를 마쳤습니다. 우리 차교수와 고전 읽기 맥스웰의 전자기학 네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